자, 반갑습니다. 아홉 번째 시간이죠. 그래서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리스, 그리고 알렉산드로스 대왕을 거쳐서 로마까지 오게 된 것 같아요. 로마도, 서양사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로마의 내용을 한번 천천히. 사실 근데 로마라는 나라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을 배우기 이전에도 여러 차례 들어봤을 거예요. 뭐 로마 제국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 로마가 과연 어떤 나라이고 또 어떤 역사적인 영향을 남겼길래 우리가 오늘날 배우는 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음, 일단 늘 그렇듯이 지도로 시작을 하죠. 지금 빨간 박스 쳐져 있는 그 부분이 우리가 배울 지리적 배경이 될 텐데 그 중에서도 그 안에 파란 박스 보이시죠? 이탈리아에 있는 그 나라가 이제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의 지리적 배경이 되겠습니다. 사실 로마라는 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이탈리아의 수도가 로마거든요. 근데 저 하나의 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의 서울처럼. 그래서 이탈리아의 지금의 수도도 로마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마 제국, 그 로마 제국의 시작점도 바로 저 로마라는 도시에서 시작하는 도시 국가였어요. 그래서 로마가 점차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데 제목에 보시면 로마 공화정이 발달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 공화정이라고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우리가 앞서서 아테네는 민주정이었죠. 민주정은 그 나라의 정치를 왕이나 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평민들, 일반 백성이 주인이 돼서 이끌어갈 때 민주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백성 민자에 주인 주자를 쓰죠. 근데 공화정은요,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이에요. 공화정은 왕이 없으면 공화정이에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보통 왕정과 공화정 이렇게 나뉘는데 왕정 같은 경우에는 그 나라 전체를 왕 걸로 인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공화정은 왕 개인의 것이 아니고 모두의 것이다. 국가가. 그래서 국가가 왕 개인 거가 아니고 모두의 것이다라고 해서 공화정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공화정은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드러날 수가 있어요. 어, 아테네처럼 백성이 주인이 되는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주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왕이 아닌 귀족이 정치를 주도하는 귀족정의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아테네의 민주정도 왕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공화정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로마의 발전 과정을 봐야 될 텐데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시, 그 로마시가 바로 로마가 시작된 지역이에요. 예전에도 4대 문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역사가 깊은 도시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개는 강을 끼고 있죠.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테베레 강이라는 강을 끼고 있는데 이 강에서 작은 도시 국가로 시작하는 게 로마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라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로마의 테베레 강변에서 어, 여기서 세웠던 도시 국가에서 역사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로마도 왕정으로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기원전 6세기에 이제 로마의 귀족들이 왕을 몰아내고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인 공화정을 세우게 되는데 어, 귀족들은 이제 귀족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여러 명의 귀족들이 정치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나름의 회의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원로원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원로원을 귀족이 차지하면서 로마 공화정의 중심은 귀족이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은 귀족정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원로원은 이제 하나의 회의 기구고요. 우리나라로 치면 국회 같은 느낌인 거죠. 어, 그리고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도 있었어요. 뭐냐면 집정관이라는 자리인데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한 명이죠. 근데 특이하게 여기는 집정관이 두 명이에요. 서로 견제하라는 의미죠. 그래서 로마는 로마라는 도시에서 시작을 했고 처음엔 왕정이었지만 귀족들이 왕을 쫓아내고 왕이 없는 공화정의 형태로 나라를 세웠다. 그리고 어, 이 귀족들이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원로원이라는 회의 기구를 만들었고 이 원로원을 귀족이 차지하면서 이제 로마 공화정은 귀족 중심의 정치가 되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정치 전체를 이끄는 집정관이 있었는데 이 집정관은 두 명이었다. 이 두 명의 집정관이 서로 견제하면서 로마 전체의 정치를 원로원과 함께 이끌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집정관과 원로원 모두가 귀족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점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평민들이 성장하게 돼요. 근데 로마의 평민이 성장하는 과정은 사실상 어, 아테네에서 평민들이 성장했던 과정이랑 똑같아요. 아테네에서 평민들이 성장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원동력은 뭐였어요? 중장보병이었죠. 중장보병. 중장보병의 특징은 뭐였어요? 무기를 자기 돈 주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내 돈 들여서 산 무기로 내 목숨 바쳐서 지킨 나라다.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주인의식이 생기고 그래서 평민들의 권력이 성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로마는 처음에는
작은 도시국가로 시작했지만 그 이탈리아 땅 전체를 조금씩 다 차지해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렇게 확장을 해 나가면서 이 확장 다 전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전쟁에 참여하는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나서면서 내가 직접 내 목숨 바쳐서 참여한 전쟁으로 영토를 넓힌 거다. 그러니까 우리 로마의 정치적인 결정을 할 때도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나도 이 나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된 거죠. 아테네랑 똑같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싸워서 얻은 우리 땅이다. 우리 또한 로마의 주인이다. 너희들 귀족끼리만 정치를 할 게 아니라 실제 무기를 들고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도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거죠. 그래서 정치적인 존재감이 커지면서 평민들끼리의 회의 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이제 평민회죠. 평민회를 구성하게 됐고, 평민회를 구성했으면 이 평민회의 의장을 또 뽑아야겠죠. 그 평민회의 의장을 호민관이라고 불러요. 이 호민관은 말을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호자가 우리가 보통 뭔가를 지킬 때 보호하다라고 하죠. 고호자예요. 그래서 민은 평민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평민을 보호하는 관리예요. 그래서 이 호민관은 평민회 의장 역할도 하고요. 또 다른 권한이 있어요. 일단 평민회 의장 역할을 하면 평민회에서 얘기되는 것들이 어떤 내용들인지 잘 알겠죠. 그리고 평민회는 평민만 모이니까 평민들의 주장 그리고 평민들의 이익이 담긴 내용들이 많겠죠. 그래서 호민관은 평민의 의장을 하면서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냐면 거부권도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한 거부권이냐면 귀족들이 운영하고 있는 원로원이나 집정관이 어떤 결정을 내려요. 근데 그 결정이 평민들이 보기에 평민들한테 불리해요. 그래서 평민들이 평민회를 열어서 당연히 그 의장인 호민관도 있겠죠. 평민회를 열어서 이번에 원로원이랑 집정관이 이런 결정을 내렸는데 이 결정은 우리 평민들한테 너무 불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하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내려요. 그러면 호민관이 평민의 의장으로서 그 결정을 들고 집정관과 원로원에 갑니다. 가서 우리는 이거 거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거부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원로원이나 집정관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 결정을 평민들한테 불리하다라고 판단되면 혹은 평민회에서 그런 결정이 나왔으면 이걸 근거로 호민관이 원로원과 집정관의 결정을 거부할 수 있어요. 이걸 원어로는 비토라고 부르고 우리말로는 거부권이라고 부릅니다. 요 권한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참고로 써놓은 건 이제 호민관이 설치되고 2년 뒤에 페르시아 전쟁이다. 여기서 말하는 페르시아 전쟁은 우리가 배웠던 그리스가 아테네를 중심으로 뭉쳐서 페리클리스가 지휘했었죠. 그래서 페르시아의 공격을 막아냈었던 그 페르시아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걸 써놨냐면 이제 배우는 순서가 그리스 배우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배우고 알렉산드로스 배우고 그다음 로마를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배울 때 그리스 다 끝나고 그다음에 알렉산드로스 끝나고 그다음 로마 역사가 이어지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번에 다 배울 수가 없으니까 순서대로 배웠지만 실제 역사에서는 그리스 역사의 발전과 로마 역사의 발전이 로마가 조금 늦긴 하지만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적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평민은 계속 성장을 해요. 왜냐하면 로마는 계속 처음에 도시국가였다가 계속 덩치를 키워나가고 있고 그 덩치를 키워나갈 때 하고 있는 전쟁에서는 계속 평민들이 중장보병으로 참여하는 거니까 평민들은 계속 권력을 키워나가고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또 다른 모습이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12표법. 12표법은 로마 최초의 성문법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문법이라는 건 문장으로 완성된 법률을 얘기해요. 그동안은 관습법이라 그래서 원래 이렇게 하는 거래 이런 식으로 이제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법률들로 국가가 운영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드디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문장으로 완성이 돼서 12개의 문장으로 완성이 돼서 그걸 12표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근데 법이 이렇게 문장으로 완성되면 어떤 특징을 갖냐면 그동안에는 법을 귀족 멋대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문장으로 완성된 게 없었으니까. 근데 12표법이라는 문장으로 완성된 법이 생기면서 귀족들이 멋대로 해석할 여지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법률이 상대가 귀족이든 평민이든 평등하게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12표법이 생기면서 법이 귀족들 멋대로 해석되지 않게 됐고 그래서 평민이든 귀족이든 이 12표법을 기준으로 평등하게 법률에 적용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12표법을 기준으로 평민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더 발전을 해서 호르텐시우스법이라는 게 생겨요. 여기서 보면 평민이 귀족과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12표법만으로도 충분히 평등해 보이지 않나요?
정확한 법이 정해져 있고 그 법을 귀족이나 평민들이 멋대로 해석할 그런 거 없이 똑같이 적용받는단 말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언론 들으면 이미 평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법에 관해서. 뭐냐면 이미 있는 법을 평등하게 적용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법을 만들 권리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동안은 사실 새로운 법을 만들 권리는 거의 원로원과 집정관, 즉 귀족들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호르텐시우스법이 생기면서 평민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평민회의 결정 사항도 귀족들이 지켜야만 되게 됐어요. 즉 평민회의 결정 사항도 법이 된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드디어 평민들이 귀족들만큼의 법을 만들 수 있는 권리, 입법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민이 드디어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된 의미에서 귀족과 법적으로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는 점점점 영토를 넓혀 나가서 드디어 그 이탈리아 장화 모양 땅 아시죠? 이따 지도로 보게 될 텐데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를 다 통일하게 되고요. 그리고 로마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더욱 영토를 확장해서 지중해 해상권을 차지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벌어진 전쟁이 지금 보고 계신 포에니 전쟁이에요. 로마가 확장이 쭉 이어지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놓고 정반대편에 있었던 마주보고 있었던 카르타고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랑 벌인 전쟁을 지도로 잠시 뒤에 보게 될 텐데 어, 여기가 카르타고예요. 지금 보고 계신. 그래서 로마랑 카르타고는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마주보고 있었고 지금 이제 북아프리카 지역이 카르타고죠. 그래서 지중해를 놓고 이 둘이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카르타고의 장군이었던 한니발이 굉장히 활약을 많이 해요. 그래서 사실 한니발 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이 장군이 활약을 많이 하는데 결국에는 카르타고의 한니발이 많이 활약을 했지만 로마의 장군이었던 스키피오 아프리카누스한테 지게 되면서 로마가 포에니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죠. 지금 사진에 보고 계신 인물이 한니발이에요. 어쨌든 로마는 포에니 전쟁에서 이기면서 지중해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고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동쪽의 마케도니아 왕국까지 정복을 하면서 동부 지중해 지역까지도 세력을 확대해요. 그래서 지중해를 둘러싼 모든 땅을 다 차지하는 거대한 제국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뭐라도 색칠된 땅은 다 로마예요. 어마어마한 땅을 차지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까지 들었으면 이제 로마가 엄청나게 강해졌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영토가 엄청나게 넓어진 건 맞지만 이렇게 넓은 영토를 차지하기까지 포에니 전쟁, 마케도니아 전쟁, 여러 개의 전쟁을 거치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짧게 했다는 거겠어요? 길게 했다는 거겠어요? 길게 했다는 거겠죠. 그럼 이 전쟁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중장 보병으로 나서는 평민들이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중장 보병으로 나서면서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전쟁일 때는 그리고 늘 이겨왔을 땐 우리가 직접 싸워서 얻어낸 땅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뭔가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랬지만 전쟁이 너무 길어지고 감당하기 힘든 규모로 치러지니까 이젠 중장 보병으로 참여하는 평민들도 힘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전쟁이 길어진다는 게 문제였어요. 왜냐면 사실 중장보병으로 전쟁에 참여하는 평민들은 싸울 때나 중장보병이지 평소에는 농민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전쟁에 참여하고 농사를 안 지으면 그 원래 농사 지었던 땅이 망가지게 돼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원래 로마 평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로마의 땅들이 황폐화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시 전쟁이 끝나고 돌아와서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잘 안 돼요. 생산량이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생산이 얼마 안 되니까 나오는 곡물이 얼마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곡물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로마 전체의 곡물 가격이 엄청 올랐느냐?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가 새롭게 정복한 카르타고 지역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곡물들이 들어왔거든요. 정복 지역에서 굉장히 가격이 싼 곡물들이 이 지역이 대규모 곡창지대였기 때문에 엄청난 곡물이 생산이 되는 지대였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가격이 싼 곡물들, 밀이나 쌀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로마의 평민들이 농사짓는 곡물은 굉장히 가격이 비싼데 정복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곡물들은 가격이 싸단 말이에요. 그럼 로마 평민들이 농사지은 쌀이 팔릴까요, 밀이? 안 팔리겠죠. 그러니까 평민들이 몰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평민들이 몰락한다는 게 이 사람들 무너지고 끝날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면 평민들이 전쟁이 터져도 평민들이 나가서 싸우는 거고 국가를 운영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다 평민들이 세금으로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평민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나면 평민들이 나갈 군대도 무너지게 되고요. 평민들이 세금을 못 내니까 국가 재정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더 생긴 게 평민들은 농사가 잘 안 되니까 어떻게든 먹고는 살아야겠으니까 어차피 농사도 안 되는 땅, 이 땅을 굉장히 싼 값에 다 팔아버려요. 그럼 그 땅을 누가 사느냐? 돈이 많은 귀족들이 사는 거죠. 그래서 귀족들이 이때 어마어마한 땅을 사들이면서 어마어마하게 넓은 대규모의 대농장을 경영하게 돼요. 그 대농장을 우리는 라티푼디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부자인 귀족들이 이때 평민들이 값싸게 내놓은 땅들을 대규모로 사들이면서 대규모의 라티푼디움이라는 대농장을 경영했고 요거를 이제 노예를 이용해서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평민들이 무너지면서 특히나 이렇게 자기 땅 가지고 농사지었던 농민들이 그냥 자기 땅을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무너지면서 평민들이 군대도 가기 어렵고 세금도 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그래서 군사력도 약해지고 국가 재정도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평민들이 무너지는 게 결국에는 평민들이 세금도 못 내고 군대도 못 가니까 로마 전체의 위기로 찾아오게 된 거죠. 그래서 로마 공화정이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어쨌든 문제가 발생한 거잖아요. 전쟁 이후에 평민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나서냐면 그라쿠스 형제라는 사람들이 나서게 됩니다. 두 형제인데 한 명이 이제 형이 티베리우스 그라쿠스라는 사람이고 동생이 가이우스 그라쿠스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두 사람이 호민관으로 당선이 되면서 평민들을 어떻게 해서든 조금이라도 돕기 위해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개혁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사실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농민들이 자기 땅을 다 팔아버렸기 때문에 토지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귀족들이 불법적으로 가지고 있는 땅을 다 빼앗아서 농민들에게 나눠주겠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개혁을 시도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런 내용은 누가 싫어하겠어요? 당연히 귀족들이 싫어하겠죠. 그래서 이 두 형제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귀족들한테 엄청나게 미움을 사요. 그래서 귀족들의 사실은 쉽게 얘기하면 귀족들의 땅을 빼앗아서 평민들한테 나눠주겠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귀족들이 싫어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두 형제의 개혁은 결국 귀족들의 반대를 너무 심하게 당해서 실패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게 거의 마지막 시도였거든요. 평민들을 어떻게 되살려 보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나면서 로마 공화정은 더욱더 큰 위기에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나섰던 인물이 또 누구냐면 두 번째 인물이 또 나서요. 네, 카이사르예요. 카이사르. 그라쿠스 형제 개혁이 실패하고 나서 로마 정치는 더욱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라고 하는 노예 반란이 벌어지면서 더욱더 혼란이 심해져요. 어쨌든 굉장한 혼란상으로 빠져들게 되는데 요거를 그래도 정리해 보려고 나섰던 게 바로 카이사르라는 인물입니다. 카이사르는요. 장군이에요. 장군인데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알렉산드로스 대왕만큼이나 전략의 천재예요. 하여튼 전쟁은 엄청나게 잘해요. 어느 정도냐면 그 UFC 김동현 선수 아시죠? 제가 1대1로 김동현 선수랑 맞짱을 뜨면 당연히 지는 정도가 아니라 죽겠죠. 근데 강태진 저 1000명, 그다음에 김동현 선수 1000명. 근데 저희 1000명을 이끄는 장수가 카이사르다. 이러면 생각해 볼 만해요. 왜냐면 그 지형 지물이나 이런 걸 이용하고 막 진영, 전략 이런 걸 이용해서 이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만큼 전략의 천재고 이 사람은 장군으로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져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만큼 어마어마하게 능력 있는 장군이고 이 사람인데 어, 이 사람은 개인 능력으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지도 보이실 텐데 개인 능력만으로 거의 요 지금 빗금치고 있는 요 땅을 거의 다 차지합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 땅을 다 자기 개인 능력으로 장군으로서의 능력으로 다 차지하면서 여기서 또 어마어마한 부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부자가 된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 많은 땅들을 다 차지하고 이제 로마 사회를 정리하기 위해서 로마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로마로 돌아올 때 했던 얘기가 이제 그 얘기예요. 많이 유명하니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뭐 주사위는 던져졌다. 뭐 이런 얘기. 그 이제 로마와 유럽 대륙을 가르는 강이 있는데 그 강 원래는 그 강 안쪽으로는 군대를 못 들이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카이사르가 자기의 군대를 데리고 이제 이런 식인 거죠. 원래는
보시면 이거 너무 유명한 얘기니까 이 부분에 강이 하나 흘러요. 강이 하나 흐르는데 원래는 이 안쪽으로는 군대를 못 들이게 돼 있어요. 이 안쪽으로는. 그리고 카이사르는 여기서 활동을 했던 거죠. 근데 여기 정복을 다 끝내고 로마가 혼란스럽다는 걸 보고 자기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자기 군대를 데리고 이제 강을 건너려고 시도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면 불법이 되고 반역이 되죠. 그런데 이제 카이사르는 반역이 될 걸 알면서도 주사위는 던져졌다. 나는 결정했고 나는 반역일 걸 알면서도 시행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로마 본토로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모든 전투를 승리해서 로마를 장악하게 됩니다. 로마에서의 권력을 장악하게 되고요. 그래서 자기가 권력을 장악하고 로마의 어떤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이 사람 생각에는 자기만이 로마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만한 인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종신 독재관에 취임하게 됩니다. 종신 독재관이라는 건 뭐냐면 원래 우리 원로원이라는 회의 귀족 회의 기구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두 명의 집정관이 있었죠. 근데 집정관은 두 명이잖아요. 근데 그 두 명이 할 일을 혼자서 하는 걸 독재관이라고 해요. 근데 로마 법률상 원래도 독재관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외적이 침입했거나 이런 긴급한 상황일 때만 빠른 결정이 필요할 때만 독재관이 한 6개월이면 6개월 이런 식으로 한시적으로만 운영이 되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종신 죽을 때까지 독재관을 혼자서 하겠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배경이 뭐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 많은 지역을 다 정복하고 거기서 어마어마한 부를 얻었다 그랬잖아요. 이 부를 통해서 로마의 권력을 장악하고 나서 카이사르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 시민들한테 막 빵을 나눠주고 또 막 재밌는 볼거리를 보여주고 이런 빵과 서커스라는 이런 정책을 펼치게 돼요. 그래서 근데 이걸 다 개인 사비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중들한테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지죠. 대중들한테 인기를 엄청나게 얻으니까 이렇게 종신독재관이라는 독재에 가까운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귀족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저게 옛날에 왕이 있던 시절과 뭐가 달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귀족들 중에서 왕이 없는 정치 형태인 공화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카이사르 저러다가 언젠간 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카이사르를 굉장히 공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브루투스라는 인물이 카이사르를 암살하게 됩니다. 이렇게 카이사르가 브루투스에게 암살당하는 장면이에요. 어쨌든 이렇게 카이사르가 암살을 당하게 되고요. 흔들리는가 싶었는데 자신이 실제 그런지는 몰라요. 근데 자신이 카이사르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는 그 양자 관계는 있었는데 어쨌든 카이사르의 아들임을 주장하는 옥타비아누스가 새롭게 나타나서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는 카이사르가 전쟁의 천재였다면 옥타비아누스는 어, 정치의 천재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서 사실 카이사르는 어떻게 보면 귀족들과 갈등하다가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그렇게 독재하려는 모습을 귀족들이 싫어했죠. 공화정이 무너질까 봐. 그래서 귀족들과 갈등하다가 귀족들한테 암살당하는 거잖아요. 이걸 옥타비아누스는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타비아누스 생각에는 자기가 권력을 얻고 싶으면 누구랑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귀족들이랑 싸우면 안 되고 귀족들이 지키고 싶어하는 공화정을 무너뜨릴 것처럼 보이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옥타비아누스는 자기가 나는 여러분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카이사르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인기를 얻어요. 왜냐하면 카이사르는 빵과 서커스 정책을 통해서 대중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었는데 옥타비아누스가 자기가 카이사르 아들이라고 하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 카이사르 아들이니까 카이사르랑 비슷하게 하겠구나. 우리한테 또 빵을 주고 또 서커스를 보여주겠구나. 이런 기대를 했던 거죠. 그래서 옥타비아누스가 엄청난 권력을 얻어요. 그래서 옥타비아누스는 원로원 의장을 하면서 동시에 호민관도 해요. 집정관에도 동시에 취임을 하고 엄청난 권력을 얻고 사실상 황제와 다를 게 없게 돼요. 그런데 끝까지 옥타비아누스는 뭐라고 하냐면 황제 나 그런 거 절대 아니다. 나는 절대 그런 사람 아니고 나는 그냥 좀 맡은 일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원로원 의장의 호민관에 뭐 좀 많아졌는데 그래봤자 나는 그냥 한 사람의 시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옥타비아누스예요. 그래서 나는 황제 이런 거 절대 아니고 내가 뭐 원로원 의장인 것도 맞고 호민관인 것도 맞지만 나는 그냥 시민인데 번호가 1번일 뿐이다. 첫 번째 시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프린캡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어 옥타비아누스가 사실상 황제의 권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귀족들이 이루고 있는 원로원 입장에서는 옥타비아누스가 사실 꼴 보기 싫었겠지만 깔 수가 없는 거예요.
본인이 황제가 아니라고 하고 공화정을 깰 의사가 없다고 하는데, 공화정을 깰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욕해요? 그러니까 원로원이 그냥 옥타비아누스를 인정해줘 버려요. 그래서 오히려 원로원이 나서서 뭐라고 하냐면, 옥타비아누스 너는 이거다라고 호칭을 붙여줘요. 뭐라고 하냐면 아우구스투스다. 너는 존엄한 자다. 이렇게 칭호를 내려줍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나게 정치적으로 뛰어난 능력인 거예요. 자기는 이미 권력이 엄청난데 원로원을 존중해주고 또 원로원의 결정이나 법을 존중해주면서 원로원 거기는 귀족들과 안 싸우려고 하고 자기 적을 안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죽을 때까지 자신 스스로를 황제라고 한 적은 없지만 사실상 황제의 권력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때부터를 사실상 로마의 실질적인 제정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제정이라고 하는 건 황제가 다스리는 정치 형태를 제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아우구스투스라고 불리는 그 시점부터가 로마가 제정이 시작된 시점으로 본다는 거죠. 그리고 옥타비아누스 바로 다음 황제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어쨌든 옥타비아누스가 이제 끝나고 그리고 몇 명의 황제가 거쳐지고 나서 오현제 시대가 찾아와요. 그러니까 5명의 현명한 황제가 연달아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에요. 네르바,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아누스, 안토니누스 피누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이렇게 5명인데 요 5명의 이름들을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옥타비아누스가 집권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황제를 할 때까지 로마는 끊임없이 꾸준히 성장을 하고 그래서 그 주변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가 워낙 압도적으로 강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로마 눈치 보느라 전쟁할 생각을 못 해요. 그래서 로마의 강력한 힘이 주도하는 평화다라고 해서 팍스 로마나 시대가 당분간 이어지게 됩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 시간의 진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뒷부분의 내용은 나중에도 또 볼 내용이니까 그냥 천천히 조금씩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